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볼 때와 나보다 지적인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부러운지 비교해보자. 지적인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면 나는 지성을 갖추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많이 말하는 자존감은 실제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자존감이 중요하다.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존감이 뭔지 그 정의부터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자존감이랑 성공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는 건지, 이 부분이 진짜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질문도 많이 주셨고요. 오늘 대저택 서재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거나 이 자존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일이 잦다면,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잘 들어주세요. 김학진 교수의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자존감이 도대체 뭘까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이제 생물학 용어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이 자기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인식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 일명 자기감이라고 한다. 이 문장을 환경 대신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으로 바꿔 읽으면 그게 바로 자존감의 개념이다. 내가 자기감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세상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듯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을 바꾸려고 하거나 타인에 대한 기대를 조정한다. 이 조정이 잘 돼서 적절한 결과를 얻는다면 자존감은 곧바로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조정이 미흡하거나 과하면 자존감은 곧바로 불균형 상태에 빠질 것이다. 자존감에 불균형이 오면 내가 타인을 무리하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내가 타인의 기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바람에 자기 혼자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자존감이라고 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생물학적 정의에 따르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애초에 불균형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 인식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자존감 불균형이 왜 오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뇌의 알로스테시스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거 이름만 이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일명 신체 항상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가 고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최대한 빨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뇌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궁극적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체 항상성, 즉 균형을 유지하고요. 외부 환경을 요리조리 이용하거든요. 이게 바로 알로스테시스의 기능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려면요, 일단은 지금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겠죠. 이 알로스테시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요, 새로운 보상을 찾아서 학습하게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 즉, 배고픔과 같은 1차적인 보상 말고도요, 돈과 같은 좀 더 상위 차원의 2차적인 보상을 끊임없이 학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2차적 보상의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발생할 불균형을 미리 예측해서 마치 연금을 모으는 것처럼 지금 배고프진 않지만 나중에 배고플 걸 대비해서 지금 돈이라는 보상을 미리 확보하는 게 대표적이죠.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 배고프고 춥고 어디에 살고 이런 걸 하나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균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죠. 즉 우리 인간의 알로스테시스에게 돈이라는 건요, 만능 보상인 셈입니다. 여러 보상을 개별적으로 얻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알로스테시스가 과부하 걸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인간은 돈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이 신체 항상성에 위협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성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일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알로스테시스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이었다가 바로 없어지면 괜찮은데요, 이제 이게 길어지면 과부하에 걸려요. 이때부터 항상성 회복이 늦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동료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과부하 상태가 고착돼 버리면요, 이제 정보를 아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상태값은 결국 불균형에서 온다는 겁니다. 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균형점,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적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계속 그 선을 맞추지 못하고 그게 지속되면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에 대한 여러분의 알로스테시스는 과부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알로스테시스가 바라는 2차적 보상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영속성이에요. 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1차적 보상에서는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바로 그 욕구가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이 2차적 보상에 대한 갈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돈과 명예 같은 2차적 보상은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동기를 만들어내지만 포만감처럼 딱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2차적 보상은 처음에 학습하긴 어려워도 일단 학습하면 그 어떤 1차적 보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각인되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여기서 저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2차적 보상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라고 강조하는데요. 사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보상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엄밀히 말하면 기대한 보상과 실제로 주어진 보상 간의 차이, 즉 보상 예측 오류에 반응한다는 거죠.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전혀 예측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라는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 세포가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 행운을 일생에 걸쳐 평생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상 못한 발견, 예상 못한 즐거움, 예상 못했던 보상, 이런 상황에서 도파민이 훨씬 강하게 분비된다는 건요, 이 도파민이 단순 쾌락에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이 훨씬 좋을 때, 즉 보상 예측 오류 상황일 때 강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잠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선사한 다음에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피자를 처음 먹어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을 때, 이때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 세상에 있었다니, 이렇게 느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아무리 맛있는 피자와 라면을 먹어도 처음으로 먹었었던 그때만큼의 감흥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복감도요, 이 매일이라는 시간이 겹쳐 지나가는 동안 또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행복은 그 찰나의 경험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절제의 시간을 오래도록 쌓는 노력일 수밖에 없다. 행복은 그 경험을 향해 다가갈수록 도리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단념하며 돌아서려는 그 순간 어깨를 잡아채며 느닷없이 선물을 안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강렬한 보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타인이라는 사회적 보상이에요. 이 보상에 대한 욕구는요, 우리 안에 알로스테시스가 작동하는 거라서요, 우리가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인정을 추구하는 욕구는 그냥 본능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의 불균형을 겪을 때 이걸 해소해 준 건 우리 부모님. 결국 타인이었기 때문에 타인과 잘 지내고 싶은 사회적 보상은 2차적 보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학습하는 보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타인의 반응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욕구는 사람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소위 효율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충족이 잘 안 되면 결국 불균형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존감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노력은 더 적게 기울이면서 인정과 호감을 얻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같이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과시할 수 있는 수많은 신호를 장착하는 거죠. 노력은 적게, 인정과 호감을 빠르게 얻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SNS에 너무 과하게 빠져드는 것,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명품으로 정말 치장을 하면서까지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새롭고 강력한 2차적 보상에 사로잡혀서 보상의 기준은 높아졌는데 내 상황은 그걸 받쳐주지 못할 때 오는 자존감 불균형,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건요, 이제 여기서도 만족할 수준으로 보상에 갖춰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불쾌해하고 걱정에 휩싸이는 이른바 알로스테시스의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전통 심리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란 용어를 외부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 판단을 가리켰거든요. 즉, 흔히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의미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통 심리학에서는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굉장히 독특하고 예리한 분석을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여기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 생각이 반영된다. 네, 여러분,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맞으신가요?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 자기 만족,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진짜 100%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라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여러분이 일생에 걸쳐 학습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반대로요, 그저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해 행동을 계속 수정해가며 만들어낸 소위 착한 나가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 행동을 계속 구속한다면 그건 진짜 한없이 약한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요, 일단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제가 저의 책 더 마인드에서 말씀드렸던 셀프 고립의 개념이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명상도 좋고요. 특정한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균형점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늘어진 기타줄에 비유한다면요, 혼자서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은요, 기타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기는 작업이라고 저자도 강조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부 환경에 무작위로 다 반응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항상성 유지에 꼭 필요한 외부 자극만 선별해서 반응할 수 있게, 즉 뇌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해보세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즉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이만한 해결책은 없다고 저자와 심리학계는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감정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 여기 다소 충격적이고 민감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 참가자를 모집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실험은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 결과 남성과 여성 간 점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성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험을 보는 동안 초조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시험을 볼 때는 원래 그런 감정이 든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지 실제 시험 결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요. 이 세 번째 그룹에서는 남녀 간 점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 자체를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 지칭하고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을 때 여성 참가자는 평소보다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고정관념에 의한 불안감을 사전에 설명했을 때는 성별 간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만 놓고 보면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고정관념에 대한 안내만 추가했더니 문제를 푸는 능력 차이가 생겼다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요. 그 감정이 유발하는 편향된 사고나 행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닌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일 수 있겠구나라고 딱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감정을 인식한다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선택이란 걸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사용 불가 카드라는 오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떨까요? 아마 지갑을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찍은 게 교통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였구나 바로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의 그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 선택이 정확한지 점검하겠죠.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감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카드 잘못 찍은 그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점검하고 교통카드만 따로 빼서 가지고 다니는 식으로 조정해 나가잖아요. 감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 감정이 든다. 이 감정 왜 들지? 이 감정을 안 들게 하려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조정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쉽지 않죠. 교통카드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다고 보통 할 생각조차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매일 출근길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오류 매일 뜨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처음엔 감정을 알아채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이거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뭘 하든 처음엔 다 잘 안 되거든요. 2번 하고 3번 하고 오늘 하고 내일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메타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렇게 조금씩 키우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바로 확 열받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은 화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네 라고 한번 판단을 하는 습관,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단어와 말투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상황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생존, 상황에 적응하는 거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요. 지금 아무리 자존감 불균형으로 다른 사람들 말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감정은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일종의 도움 요청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신호의 답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감정을 유발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다만 이 자기 감정 인식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셔야 해요. 이거 버리세요 한다고 바로 딱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평생 키워온 타인에 대해 의지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 대해 기대하는 거, 이걸 전부 쉽게 무시할 수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일단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한지, 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지, 잘난 척하는 저 사람에게 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지, 이걸 천천히 생각하면서 깊이 이해하면요, 그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반응하는 상황과 대상을 유심히 살피다 보면 나의 가치관과 만나게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볼 때와 나보다 지적인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부러운지 비교해보자. 지적인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면 나는 지성을 갖추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가 만약 단순히 재력가의 삶을 산다면 지적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버튼이 쉴 새 없이 눌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버튼이 눌리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자기 감정 인식의 시작이며 자존감 불균형의 마침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인과관계이자 소위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바꾸면 그 원인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바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의 내 상황,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생각, 지금 내 인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진심으로 일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상하게 지금 좀 무력하고 힘이 안 나고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그래서 결국 거의 평생 인생은 원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는 치명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요한 하리의 저서 벌거벗은 정신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요한 하리의 날카로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60년 영국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당시 젊은 정신과 수련이 마멋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 상황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가 정신과에 외래 진료를 보러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런 이유는 없지만 배가 아프다고 말했더니 뇌과 의사가 저를 정신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하얀색 알약 하나 처방해주고 그냥 보내는 거죠. 마멋은 병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증뿐이었어요. 저렇게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처방할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갖가지 증상에는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는 그걸 파헤치고 싶었어요. 네, 무대는 어느덧 197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런던이 정말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죠. 이때가 영국 남자들이 중절모를 쓰고 출근하는 마지막 시대였는데요. 그리고 장기간 걸친 파업 때문에 일주일에 4번은 정전이 되는 게 일상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을 휘어잡은 핵심 권력은요, 거리에 줄지은 관공서와 엄청난 수의 관료들이었어요. 공무원이죠. 당시 매일 수천 명의 남성들이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 도착한 후 영국의 섬들을 다스리고요. 해가 질 무렵이면 이제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파업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자신들이 진짜로 이 나라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자신만만해했죠. 의사 마멋에게 이런 조건은 완벽한 실험실처럼 보였습니다. 노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알아내고야 만다. 사실 그 전까지는 대도시로 정말 많은 인원이 출퇴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냥 특정 직업을 갖거나 가업을 이어받아 원래 살던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9to6와 같은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나가고 하루에 가장 긴 시간을 오로지 일만 하며 보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없던 환자 유형, 그러니까 아무 이유는 없는데 배가 맨날 아프다는 환자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연구팀을 꾸려서요, 당시 18,000명의 공무원을 인터뷰해요. 한 사람당 무려 1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정말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단순히 회사를 나가는 것, 이런 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회사 내 위치에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인터뷰한 모든 공무원들은 누구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별로 위험할 일도 없고, 특히 시대상 다른 자영업을 하는 인구보다 훨씬 프라이드라는 게 있었죠. 모두가 깨끗한 책상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만 직급이 나뉘어 있었고요. 월급과 재량권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죠. 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거대한 정보 조직을 운영하는 직급이 높은 한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남자는 매일 막중한 결정을 해야 하고 자신의 결정으로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밥까지 걸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남자의 서류를 정리하고 그 남자가 한 말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급여 체계가 11단계 낮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둘 중 누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더 압박감을 느끼며 누구의 스트레스가 더 심할까요?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 전원이 직급이 높은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직급이 높을수록 중압감은 무겁고, 반면에 서류를 정리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 적는 일은요, 월급이 좀 작아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런데 마멋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계 질서상 고위 공무원들은요, 부하 직원들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로 낮게 나타난 겁니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프상으로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점차 낮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결과였습니다. 마멋은 일단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정신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낮구나, 이 정도를 파악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엄청난 일이 터져버리죠. 영국 국세청에서 마멋을 급하게 부릅니다. 소득신고를 조사하는 직원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니 빨리 와서 진상을 파악해 주시죠. 마멋과 연구팀은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직 목숨을 끊지는 않았으나 그런 동기가 있는 같은 부서 직원들을 줄줄이 면담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출근을 하고 나면 곧장 서류함에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서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요. 서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속에 잠겨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감이 커지죠. 그런데 이 직업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상의 직업이에요. 안정적이고 잘릴 위험이 없잖아요. 남들은 제 직업을 보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물에 갇힌 것 같네요. 실제 그들의 하루를 살펴보니까요, 하루가 끝날 때쯤 서류의 높이는 아침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휴일에는 더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휴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가 쓰나미처럼 쌓여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부서의 고위직도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서의 고위직은 서류를 직접 만지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우울해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국세청에 오기 전 18,000명의 공무원을 조사했을 때를 상기해 봤을 때 그래도 고위직이라면 아무리 중압감이 심해도 일이 어려워도 밑에 직원들보다 우울증이나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았으니까요. 하물며 이 부서의 고위직은 다른 부서의 고위직보다 중압감도 덜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연구팀은 이 사례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대단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요. 중요한 건 지위가 아니라 재량권이다. 그러니까 같은 지위에서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일에 대한 재량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울해지거나 정서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낮았던 겁니다. 이 회사엔 마조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꿀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류를 타이핑하는 부서의 관리자였는데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곳은 천국이었죠. 책상에서 그 당시에 막 담배도 피고요.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은 그녀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녀에게 뭘 결정할 재량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재량권을 발휘할 일조차 딱히 없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는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문제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물음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이 최악의 스트레스를 만든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에 누구나 생각하는 소위 꿀같이 단조롭고 심지어 지루할 수도 있는 그 일이 최악의 스트레스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이었던 거죠. 마멋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바로 통제력의 상실이다.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업무는 점점 더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고로 인해 사람들이 절세 방법을 알게 되어도 그런 건 이 부서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직업은 밖에서 봤을 땐 너무나 멋진 최상의 직업이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미칠 노릇이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때를 기점으로요, 사람이 일을 할 때 느끼는 무가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아무도 나의 일 혹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강도가 심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면요, 사람은 결국 점점 더 움츠러들다가 결국 자기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에 의미를 두지 마. 일은 그냥 적당히 하고 다른 취미생활 같은 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 이런 말은 과거에 저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을 대부분 사실 일을 하면서 보내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무려 87%는 바로 일 때문에 소외감이나 분노를 느끼니까요. 특히나 온라인으로 회사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주당 근무 시간은 60시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결국 일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은 곧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일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역사상 가장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요. 142개국의 근로자 수백만 명을 연구했거든요. 그 가운데 단 13%만 직업에 진짜 몰입하고 있음을 밝혀냈어요. 이 의미는요, 일에 열정적이며 헌신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13%라는 겁니다. 63%는요 대충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이 의미는 이렇다고 해요. 근무 시간을 목류병 걸린 것처럼 보내면서 에너지나 열정 대신 시간을 일에 투입한다. 더 나아가 24%는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직장에서 그저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불행을 표출하느라 분주하다는 거죠. 네, 조사 결과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전 세계 13%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무력감, 무가치함을 느끼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속해 있나요? 앞서 살펴본 마멋의 연구처럼 일하는 시간 동안의 통제력 상실, 무가치함, 노력과 보상 간의 불균형, 낮은 직급, 비인기 부서의 일원으로서는 소위 수동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마멋은 18,000명을 인터뷰할 때 이들의 자세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만 딱 봐도 서열 차이,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티가 팍팍 났다고 하니까요. 고위직, 인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몸을 뒤로 젖히고 대화를 주도했다고 해요. 마멋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반면 낮은 직급의 비인기 부서 공무원들은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멋이 먼저 이야기해 주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짜 문제는 해야만 하는 의미 없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87%에 속한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 요한 하리는 앞선 연구들을 총정리하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을 아프게 만드는 건 일 그 자체가 아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서열상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다. 저쪽 사무실에 있는 거물과 비교해 자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낮은 사람이 된 기분이다. 둘째는 그 누구도 나의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이는 무가치함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통제당한다는 느낌이다. 시스템 안에서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부품이 된다는 느낌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어 보이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과 맞설 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의 일부터 해결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씩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서열상 가장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도 유독 서열상 아래에 있다는 이 느낌 때문에 가장 괴롭다면요, 일단 이건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괜찮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느낌은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인사적체가 심한 곳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일에 대해 그게 뭐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해요. 이건 데일 카네기가 말했듯 인간의 본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사람은 이제 무가치함에 고통받게 되죠. 이 무가치함이 계속 누적되면요, 이제 정말로 치명적인 외로움으로 번지는 거고요. 책에는 신경과학자 카치오포의 외로움 실험이 나오는데요. 연구를 통해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밝혀냈어요. 놀랍게도요, 외롭다는 이 감각은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와는 거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과 뭔가를 공유한다고 느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게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했고요. 여러분이 명동이나 강남역에 혼자 서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마주치긴 하겠지만 외롭다고 느낄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듯 그들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일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지만 도움은 오직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의료진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의료진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에 외로움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방향,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상호간 협력과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에게도 영향 없음, 무가치함에 계속 시달린다면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강남역에 매일 혼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치오포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냐면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각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죠. 신체적 공격을 당할 때와 똑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에서 철저하게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주목을 받아야 해요. 이 누군가의 범주는 가까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특정 집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 국민일 수도 있고 세계를 무대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무가치함을 없애야 하니까요. 마지막은 이제 통제당한다는 느낌으로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걸 느끼고 있다면요, 이와 관련해서 코넬 대학교에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320개의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50대 50으로 하향식 통제를 하는 사업장,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나뉜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이 직장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이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진짜 제일 힘든지, 혹은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 판단해서 회사를 선택해야죠. 통제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지, 연봉이 중요한지, 빠른 승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발언권이 중요한지, 긍정적인 회사 분위기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걸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무턱대고 회사 이름, 이걸 가지고 내 자리 선택하면 또다시 87%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되니까요. 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요, 우리 일상은 하루아침에 막 급진적이고 급격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의 업무 구조도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 조직도, 의사결정 권한, 영향력, 모두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해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짓눌린 느낌, 어떤 무력감, 혹은 인생을 바꾸고 싶은 동력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증상은 연기고 불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타고 있다는 거죠. 그 불을 끄셔야 합니다. 끌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 번은 진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찾아오세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거죠. 일에 대한 주도권 찾아오고, 그렇게 인생의 주도권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전부 찾아와서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일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길,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